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을 때, 김대수 지음 브라이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김대수,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행동의 원인을 유전자 관점에서 연구하는 행동유전학의 권위자이자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이다. 1998년 한국에서 대학원생으로는 최초로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노화 억제부터 소유욕 조절에 이르기까지 뇌와 관련된 흥미롭고도 실질적인 주제를 다룬다. 활발한 연구로 네이처, 사이언스, 뉴런 등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했고 국제행동유전학회 젊은 과학자상, 한미과학자협회 회장상, 카이스트 우수연구상, 3일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뇌질환 정복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뉴로보토브를 창업하여 CEO로 역임하고 있다.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펼쳐 3회 연속 카이스트 우수 강의상을 받았다. 대중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쉽고 흥미롭게 알리는 데 힘쓰면서 TVN 어쩌다 어른, 과학 팟캐스트 과학하고 앉아있네 등에 출연하여 재미난 강연으로 대중에게 지적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어릴 적부터 거북, 고양이, 개, 토끼 등을 전문적으로 키웠고 현재는 다육식물 키우기에 전념하고 있으며 직접 그린 그림을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하거나 강연에서 예상 밖의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등 괴짜 같은 측면도 다분하다. 김대수 교수는 뇌의 한계와 능력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며 첫 단독 저서인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의문을 재치 있게 풀어냈다. 뇌를 무작정 따르는 삶이 아닌 우리 각자가 자신의 뇌를 가르쳐 볼 수 있다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놀라운 뇌과학 여행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목차 살펴볼게요. 1부 나를 바꾸는 뇌과학 여행 2부 뇌가 만들어낸 세상 3부 몰입의 힘은 내 안에 있다. 4부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까? 5부 내 안의 창의성 깨우기 6부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천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조언보다 냉정한 뇌과학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뇌과학자 정재승 뇌과학자들 중에는 나와 타인,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호기심이 깊고 인생에 대해 성찰적인 연구자들이 많다. 우리의 뇌가 이에 강력한 실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김대수 교수는 바로 그런 타고난 뇌과학자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연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책을 썼구나. 하고 탄성하면서 말이다. 최첨단 반복론을 사용해 쥐의 유전자에서부터 생리적 현상, 그리고 행동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뇌과학 전문가인 김대수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한다. 삶이 힘들거나 지쳤을 때, 내 삶에서 길을 잃거나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할 때, 과학으로 밝혀낸 작은 진실이 위로와 조언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서 증명한다. 어설픈 장광설보다 따뜻한 과학자의 냉정한 뇌과학이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의문을 해결하는 뇌과학의 지혜. 서울대학교 정신과학 교수 권준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도 있고 진실한 파트너를 만나고 싶을 때도 있으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도 있다. 또한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 때를 기다려야 할 순간도 있다.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은 현실에서 누군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뇌과학적 원리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의 독창성은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앞쪽에 전시각 중추가 외부의 오브젝트에 의해 호기심이 유발되는 부위라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신경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재기발랄하고 호기심 넘치는 김대수 교수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의문을 재치있게 뇌과학적으로 풀어낸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들어가는 말. 내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바꿀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 수정란에서 엄마와 아빠 유전자가 합쳐지면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축구공같이 뭉쳐진 세포들이 잠시 후 상하좌우를 갖춘 배아로 변신한다. 머리 부분에는 신경세포가 조당 10,000개의 속도로 분열하면서 1.4kg의 하얀 덩어리를 만든다. 그 덩어리 속에서 1,000억 개의 신경이 100조 개 이상 연결을 만들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진다. 전 우주에서 스스로를 아는 유일한 뇌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내 뇌는 만들어질 때 기본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눈을 깜빡이거나 헛기침을 반복했다. 털옷에 붙은 보풀하기를 보며 모두 떼어내고 싶었고 보도블럭 문양을 보면 꼭 모두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선생님께서 1분단부터 차례대로 숙제 검사를 하려 다가오시는 동안 친구 숙제를 베끼고는 했다. 숙제의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만 베껴 대강 넘기면서 도장을 받는 시기였다. 만일 우리 분단부터 숙제 검사를 시작하면 선생님 배가 아파요. 혹은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라며 손을 들고는 교실 밖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시절에 숙제를 집에서 해간 적이 없었고 수업 시간 중에 양호실과 화장실을 가장 많이 간 기록을 보유했다. 뇌 질환으로 분류하자면 강박증과 주의력 집중 장애가 심한 경우이다. 뇌과학적으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뇌를 따라다니다가 뇌가 나를 따르게 되는 과정이다. 완성되기 전에 뇌는 필요하지 않은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에 속수무책으로 반응하다 보면 이상한 근육 반응이나 행동이 만들어진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는 순간에는 선생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명령하는 엉뚱한 대상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런 현상은 비단 유년기의 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도 뇌는 끊임없이 부적절한 신호를 만들어낸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본능적인 실수와 범죄에 연루되는 것도 결국 뇌가 만들어낸 신호를 추종한 결과이다. 어떻게 뇌를 따르지 않고 뇌가 나를 따르도록 할 수 있을까? 다행히 뇌는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의식이라 한다. 뇌가 스스로 부적절한 반응을 의식하게 되면 점차 해당 오류를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어리적 나는 눈을 깜빡이거나 헛기침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증상이 점차 사라졌다. 주식이나 게임 혹은 특정한 본능에 중독된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그런 나를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 방법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상적인 뇌도 방황하기 쉽다. 뇌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가들의 가치가 하락하며 내가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신호로 수행되는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 취업보다 창업이 더 많아지는데 정작 나의 일자리만 없는 아이러니한 사회가 도래한다. 우리가 뇌를 스스로 관리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게 바꿀 수 있어야 적응할 수 있는 시대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했다. 자신이 주어진 가치와 미션을 진지하게 고민해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메시지다. 내 과학이 주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자신의 뇌를 알라. 그리고 자신의 뇌를 바꾸어 가라. 이 책은 지난 25년간 뇌를 연구한 한 과학자가 연구 결과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뇌 사용 설명서다. 독자들이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의 뇌를 관찰하고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뇌과학 지식들과 경험을 담고자 했다. 이 책에서 인용된 많은 나의 연구 성과들은 카이스트 동료들과 학생들이 일군 노력의 산물임을 미리 밝힌다.
집중력 부족으로 숙제를 못하는 나를 이해해 주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나의 기억 속에 오늘날 나를 있게 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1년 4월 KD 1. 인생의 다양한 색깔을 경험하기 위하여. 뇌를 따르면 내가 종이 되지만 뇌를 이끌면 자유로워진다. 뇌과학 여행의 첫 번째 규칙은 나와 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뇌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뇌과학 전문 용어로 의식이라고 한다. 물론 나를 의식하는 것도 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나와 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선 종종 나와 뇌를 분리해 동행하는 친구처럼 설명할 것이다. 나는 대중 강연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내가 보는 세상을 수채화에 비유하고는 한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해 화가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채색하지만 뇌는 오직 신경세포로 그림을 그린다. 우리 눈앞에 실감나게 펼쳐진 풍경과 사물은 실제로는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느낌, 기억들의 실체도 실존하는 대상이 아닌 신경신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원 신경신호가 아닌 3차원 세상을 느끼고 있다. 뇌의 의식 기능이 신경신호 자체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나 정작 책 속의 글을 보지 못하는 아기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채화에 밑그림을 잇듯이 뇌가 보여주는 세상의 그림에도 밑그림이 있다. 그것은 생존과 번식에 관련된 욕구들로 만들어진 밑그림이다. 각자의 뇌 속에 주어진 밑그림은 태생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며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 내 맘대로 바꾸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그려놓은 밑그림대로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밑그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서글프고 절망적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너무 비관하지 않아도 괜찮다. 밑그림 위에 어떤 경험으로 색을 칠할지, 무슨 지식으로 명암을 줄지는 나의 자유이며 의지의 영역이다. 역사적인 세계의 명화들도 엑스레이로 투사해보면 전혀 다른 밑그림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은가? 아무리 밑그림이 못났어도 이를 잘 살피고 멋지게 채색한다면 그 위에 명화를 그릴 수 있다. 생을 마감할 때 인생의 수채화는 색깔도 깊이도 저마다 다를 것이며 모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뇌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때. 뇌는 하루 종일 나에게 조른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기회와 물건과 사람을 찾았다고. 그것을 만지고 소유하고 싶다며 응석을 부린다. 뇌의 요구는 한번 들어주면 더욱더 커지고 집요해진다. 특히 뇌의 요구가 내가 원한다는 느낌으로 전달해질 때 거절하기가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뇌는 마치 방콕하여 말초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자녀들과 같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녀들과 집안의 미래는 더욱 꼬이게 될 것이 분명하니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어보지만 그들의 뇌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뇌는 태생적으로 그려진 욕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생존과 적응을 통해 종을 유지하는 것이 뇌의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이에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나는 오늘도 자손 번식을 위해 기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생존과 적응의 문제와 연결지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 오류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지만 그 책임은 스트레스를 주어 음주를 하게 한 직장 상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산으로 가고 싶은 사람,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 시내로 가고 싶은 사람을 모두 연결하면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 세 사람의 힘의 벡터가 합산된 곳으로 향하면 결국 산도 바다도 시내도 아닌 어딘가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 어딘가가 궁극적인 목적지이므로 개개인이 추종할 필요가 없다. 뇌의 본능에 충실하다가 오히려 생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본능의 뇌가 시킨 대로 따른 결과이다. 다른 대상에게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동물의 본능이자 특권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이러한 원초적인 사회적 동물의 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히려 이러한 본능을 활용하는 신경경제학 등 첨단 마케팅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한다. 최근 뇌의 연약한 본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다 세련되고 합법적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리게 될 것이다. 논리적 오류 여부나 시대의 적응 문제를 떠나 전 우주적으로 최고의 발명품인 뇌를 생존과 번식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최신 전자제품을 구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무지로 기능을 다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면 명백한 손해이다. 이미 탑재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과 달리 뇌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추가할 수 있다. 뇌 사용법을 몰라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뇌과학은 뇌의 한계와 능력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는 뇌과학 지식을 활용해 뇌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싶었다. 뇌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뇌를 가르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나를 바꾸는 뇌과학 모험을 시작해 보자. 2. 뇌의 한계를 알아야 나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사실 안다는 느낌에 더 가깝다. 영화 트루먼쇼의 주인공 트루먼은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 직원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트루먼은 기이한 경험을 한다.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길을 걷다가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라디오에서 자신의 일상이 생중계되는 이상한 일들을 겪자 트루먼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실을 알기 위해 항해를 떠난 그는 결국 자신의 생활을 5,000대의 카메라로 전 세계에 중계하던 세트장의 끝에 도달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 누구나 어릴 적에 비슷한 의심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주변의 사람과 사물이 실은 배우들이거나 허상이 아닐까? 내가 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왜 존재할까? 그러나 인생 최고의 뇌과학 질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사라진다. 경험을 통해 주어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 만큼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것들에 대해 사고 실험을 해보면 내가 가진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발해에 관하여 아는 것을 종이에 써보면 분량이 매우 일천하다. 대조영이 세운 고대 국가라는 거, 결국 거란족이 대부분인 국가구조의 문제로 망했다는 거, 그리고 KBS 드라마 대조영에서 최수종이 주인공을 맡았다는 것 정도의 지식이 전부이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훨씬 크다. 실험을 잘 봤다는 느낌은 언제나 실제 시험 성적과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왜 그럴까? 대상에 대한 미미한 지식일지라도 내가 안다는 느낌을 만들기 때문이다. 대상 혹은 사람에 대한 이름, 용도, 나와의 관계만 알아도 뇌는 그것을 안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성격 테스트를 하고 나면 우리는 나의 성격을 알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 성격 테스트들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기보다는 설문에 따라 몇 가지 부류 중 하나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유튜브의 수많은 5분 강의들이 만족스러운 것은 지식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아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무지를 통해 과학이 태어났다. 뇌가 가진 축복이자 다행스러운 점은 뇌가 대상에 대해 아는 느낌을 넘어 대상에 대하여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는 느낌을 벗어나 대상에 대한 무지를 깨달았을 때
무지한 대상에 더욱 끌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호기심이라 한다. 호기심은 아인슈타인 말대로 창의성의 근원이자 모르는 것을 깨닫는 지혜의 열쇠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한 호기심은 인류 역사, 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호기심은 무지를 고백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셈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여 깊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우리는 철학자라 부른다. 바티칸 미술관 벽화에 그려진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고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과 본질은 사물 속에 있다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컴퍼스를 들고 제자들과 연구하고 있는 유클리드 등 저마다 학문과 이성의 진리를 추구하느라 바쁘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논리를 설명한 반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알고자 했던 철학자가 있었다. 아테네 학당에서 중앙에 홀로 앉아 고민하는 철학자가 보이는데 그가 바로 기원전 6세기 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다.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에 자신이 존경했던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연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를 깨달은 결과이다. 그러나 답이 떠오르지 않아 늘 울상이었다고 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눈물의 철학자라 불린 이유이다. 결국 그는 몇 가지 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과학적 반복론의 기초가 된다. 그중 첫 번째가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자연에는 내재적인 규칙인 로고스가 있는데 인간은 그것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임무 역시 숨겨져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상태는 양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등 사물의 상태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오늘날 모든 과학의 방법론은 무게, 온도, 속도 등을 수치함으로써 물질의 상태를 설명한다. 세 번째로 만물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빠질 수 없다라는 격언의 어원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대변한다. 자연의 원리는 보이지 않으나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하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셈이다. 오늘날 모든 과학은 변화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발전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발견을 충실히 따른 예를 들어보자. 사과든 물이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물이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인간은 오랜 세월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원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17세기 무렵 아이작 뉴턴은 물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분명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물건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존재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물체의 무게와 중력과 속도의 함수 관계를 파악하여 그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완성했다. 뉴턴의 운동 법칙뿐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과학 이론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깨달음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안다는 느낌이 기회를 막는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포럼의 회장이 클라우스 슈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개막을 알렸다. 당시 나는 아이디어 랩 연사로 참석하고 있었다. 연설 중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당시 클라우스 슈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불신이 생겼다. 이런 불신은 비단 나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다른 관객들도 세상은 변하는데 예측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혹은 3차 산업혁명 발표를 제러미 리프긴에게 빼앗겨서 하는 성급한 발표라는 등 뒷말을 남겼다. 그러나 귀국하고서 불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을 경험하면서 나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장난감이라 생각했던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세탁기에나 장착되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삶 속에 파고들며 비트코인 등 사전에 없던 단어들이 생산되는 시대. 인공지능을 매개로 지식과 지식,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여 우리 연구실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당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말한 예측 불가능성이다.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새롭게 열리게 될 세상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게 될지를 정확히 아는 깨달음에서 나온 지적이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미래학에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질문이 가장 중요할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점차 뇌를 활용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뇌의 일부 기능을 모방한 것인데 앞으로 뇌과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뇌 기능이 밝혀지게 되면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소비의 주체인 뇌의 속성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과소비를 하고 자극된 욕구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뇌를 이해하는 교육, 뇌를 가르치는 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뇌가 만들어낸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이것을 아는 능력은 축복이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대상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 속에 우리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 뇌가 그린 그림의 진정한 메시지는 그 그림에 만족하지 말고 진실의 세계에 다가서라는 것이 아닐까? 지식인들의 논리정연해 보이는 말들은 때때로 어떻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애매한 의미를 통해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일반적인 합의에 불과할 때가 있다. 모른다라는 솔직한 한마디가 학문의 세계에선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갖 화려한 수사와 어려운 용어로 치장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는 지식인들에게 전곡을 날리는 이 말은 18세기의 철학자 칸트가 남긴 말이다. 칸트는 어쩌면 일찍이 뇌가 만들어낸 안다는 느낌에 대해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 공부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줄이 쳐져 있다. 그런데 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줄 치지 말라고 한다. 대부분 학생들은 아는 내용에 줄을 치고 모르는 내용은 넘어가서 결국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왕 줄을 쳤으면 줄이 없는 부분을 다시 공부하라고 권한다. 늘 틀리는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 나는 학생들에게 아는 느낌을 내려놓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대상에 대하여 진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 친구, 학문, 자연에 대하여 종이에 적어본다면 정보의 양이 정말 보잘할 것 없음을 금세 깨닫게 된다. 공자는 논어의 위정편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암이라고 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식이라는 주장이다. 공자의 깨달음은 매우 뇌과학적이다. 뇌가 모르는 것을 찾아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은 축적되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자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그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 지난 100년간 신경과학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뇌가 만들어내는 암 자체에 무지하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알지만 뇌가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뇌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